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항저우는 중국 저장성의 성도로 인구 880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이다. 7세기 수나라 시대에 건설한 북경과 항주를 잇는 경항 대운하의 종점으로 남송 시대에는 수도가 되었으며 중국 문화 번성기의 중심을 이루었다. 일찍이 중국인들은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 항주가 있다고 노래하였는데 옛날부터 물산이 풍부하고 자연 조건이 좋아 중국 화동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항저우를 대표하는 호수인 이곳 서호는 이전에 전당호, 금호, 방생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웠는데 중국 4대 미녀 중 한 명인 절강성 출신 서씨를 닮았다 하여 서호라 명명되었다 한다. 수많은 중국의 예술가들이 서호를 찬미하는 시와 그림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항주의 행정관을 지낸 위대한 시인 두 사람을 만나보자. 서호를 대표하는 두 사람 공이 당송 8대가 중 한 명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문인들이다.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도시 항주. 수많은 문인들 자체들이 이곳 항주를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 자체는 서호인데 서호는 많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첸탕호, 그 다음에 담생호, 석화호, 다양한 이름 가운데 이 서호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 자체는 춘추 시대 때 서시, 최초의 미인계를 썼던 중국 4대 미녀 중에 하나인 서시를 닮았다는 호수가 바로 이곳 서호입니다. 서호를 노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대표적인 문인 두 사람을 만나러 가기로 하겠습니다. 서호 이 호수 자체는 자연호이면서 또한 인공호입니다. 항주를 가로지르는 천탄강 자체가 흘러들어와서 흘러나가니까 자연호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 호수 자체를 준설하였기 때문에 또한 인공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호는 크고 작은 호수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분 자체는 제방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당나라 시대 때 대표적인 문인이었었던 백거이가 쌓았다는 백제, 앞에 보이는 돌 다리를 볼 수 있습니다. 돌다리 뒤편 쪽으로 해서 이 길 자체가 남아있는 제방 자체가 백제고, 그리고 저 뒤편 쪽 3개의 섬 뒤쪽 채에 또 다른 제방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송나라 시대 때의 대표 문인이 소동파가 준설한 흙으로 만든 제방입니다. 문화가 흐르는 이 서호를 대표하는 두 문인, 그들은 어떠한 시로서 이곳 서호를 노래하였을까요? 서호 동쪽 편에는 824년 5월 당나라 시절 이곳 행정관을 지낸 백거이가 임기를 마치고 낙양으로 돌아갈 때 그의 떠나감을 아쉬워하는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조각상으로 남겨져 있다. 백거이는 정의를 지향하며 현실 개척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엇갈리고 뒤틀린 운명에는 낙천적인 성격으로 순응하면서도 초월하였다. 서민적이고 소탈한 그의 성격이 그가 남긴 시 곳곳에 남아있다. 예, 여러분이 보는 이 동상 자체는 항주의 행정관을 지낸 당나라 시대 때 유명한 시인 백거이가 이곳 항주를 떠났을 때 그 석달의 정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나타낸 동상이라 하겠습니다. 백거이 자체는 당나라 시대를 대표하는 훌륭한 시인이었죠. 당송 8대가의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약 2900수의 시를 남기게 되었고 그조까지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시 자체를 일반 백성의 항유물로서 시의 등급 자체를 보편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백거이 자체는 일반 대중의 삶과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에 항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곳 항주의 행정관으로 있었을 때에도 항주의 백성들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서호 자체를 준설하게 되고 그 준설한 흙으로 자체로 제방을 쌓게 됐는데 그 제방이 오늘날까지 백제라는 이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백거이가 남긴 수많은 시 중에 저희가 알만한 시 자체는 대주라는 이름, 수를 대한다라는 이름의 시인데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달팽이 뿔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투는가? 부싯돌처럼 빨리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웃으며 살자. 하하 웃지 못하면 그대는 바보. 네, 이 시는 아산 정주영 회장의 사무실에 걸려 있었던 시여서 일반 세간에 큰 관심을 가진 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시 자체는 바로 당나라 시대 때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하나였던 양귀비와 현종의 사랑을 그린 장안가라는 시입니다. 장안가의 시 내용 마지막 구절 자체는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기를 원하고 땅에서는 둘이 한 몸인 열리지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넓은 하늘, 끝없는 하늘이 넓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닿을 날이 있지만은 우리의 이루지 못한 이 사랑 자체는 끝이 없을 거다라는 글로서 마무리하고 있죠. 당나라 시대에 대표했었던 당송팔대가 백거이 자체가 이곳 항주에서 지방 행정관을 지내면서 또 이곳 사람들, 이곳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한 그 모습 자체가 오늘날 이곳 항주에서도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그의 흔적은 백제로 여지껏 남겨져 있습니다. 소동파는 송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본명은 소식이다. 동생 소철, 그리고 아버지 소순과 부자 3명이 당송 8대가에 들어있다.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나 숨은 능력을 말할 때 우린 진면목이란 말을 쓴다. 여산 진면목의 고사를 탄생시키는 시를 쓴 사람이 바로 소동파이다. 그의 시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작품들은 고려, 조선의 문인들을 매료시켰는데 그가 지은 적벽부를 흉내내어 우리 문인들은 한반도 곳곳에 적벽의 흔적을 남겼다. 한강의 잠두적벽, 임진강의 임진적벽, 변산반도의 적벽강, 가사문학과 시조문학의 적벽가의 시어를 차용한 흔적을 볼 수 있다. 그의 시는 인생의 철학적 성찰이 담겨있고 세상 사는 이치가 담겨 있으며 해학적 재미와 인간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 다양한 부분에서 천재성을 발휘한 사람들한테는 팔방미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항주의 행정관을 지냈었고 송나라를 대표하는 천재 시인 소동파, 우리는 그를 팔방미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팔색조의 아름다움을 저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동파는 첫째, 송나라를 대표하는 문장가였습니다. 그의 문장 자체는 한 시대를 휩쓴 부분이었고, 소동파를 발굴했었던 당송 8대가의 한 사람 구양수 자체는 30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구양수를 잊고 소동파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동파는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많은 시를 적게 되는데 그가 남긴 시 자체는 서정성은 약하지만은 사물을 깊게 관찰한 이치와 철학적인 관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의 시를 천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동파는 훌륭한 명필가였습니다. 그의 글씨들 자체는 많은 사람들 자체가 흠모하고 따라 쓰는 필체로서 유명한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네 번째로 아주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특히 대나무를 잘 그렸었고 사물의 본질 자체를 깊게 관찰해서 그 핵심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문인화의 대두를 바로 소동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인화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사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대나무 하면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고든 모습, 그리고 또 먹이를 찾아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의 모습에는 날카로움이 서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생략하고 그 본질에 집중한 것이 바로 문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동파는 또 한 가지, 그는 유명한 행정가였습니다. 이곳 항주뿐만이 아니라 중국 지역 각지 자체에서 부임을 해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크게 발휘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소동파는 훌륭한 과학자이자 의사였습니다. 그는 심갈과 더불어 의서를 남기게 되는데 그 의서 자체는 현재 중국에서 한의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봐야 되는 의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소동파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시대를 대표한 위대한 요리사였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 요리사의 이름 자체가 요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소동파가 유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어느 중국 식당을 가더라도 우리가 흔히 접할 수가 있는 동파육,
돼지고기 삼겹살 부분 자체를 기름을 쫙 빼가지고는 양념을 한 부분 자체가 동파육인데 그 동파육을 창시한 사람 자체가 바로 소동파라고 하겠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이곳 항주는 예전부터 수많은 문인들이 이곳 항주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항주에서 항주를 대표하는 이곳 서호 자체를 노래하게 되었죠. 그 노래한 사람 중에 수많은 문인들이 남긴 시 중에 가장 백미는 바로 소동파가 남긴 술이 취해서 6월 27일 망우루에 올라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 자체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서로 쓰여져 있는 글이라서 사실 해독은 조금 어려운데 시의 내용 자체를 설명을 하자면 시의 제목은 술 취한 6월 27일 망우루에 올라. 예. 음력 6월 27일은 지금으로 보게 되면 양력으로 보게 되면 7월 말 8월 초입니다. 이곳 항주는 엄청나게 무더운 날씨죠. 그 오후 자체 이곳 망우루에 올랐는데 그 당시 망우루의 날씨 자체는 서해의 날씨 자체는 비가 막 내리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소동파가 어떠한 느낌으로서 이곳 서호를 읊었는지 내용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망호루에 술에 취해 흑은 범목 미차산 먹을 쏟은 듯한 검은 구름이 산을 채 덮기 전에 배구 도주 난입선 하얀 비가 진주를 튀겨 배로 마구 뛰어들더니 권지 풍래 홀취산 땅을 쓸며 바람이 불어와 갑작스레 날려버리니 망호루와 수여천 망호루 및 호수가 하늘과 같네. 중국의 수많은 문인들이 이곳 망우루를 찾아 서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곤 하였습니다. 수많은 시 중에서 당연 백미라고 불리는 것이 소동파가 지은 6월 27일 술이 취해서 망우루에 올라였습니다. 산과 호수가 있으며 강이 바다와 접하는 항저우, 녹차 중 으뜸인 용종차의 산지, 그리고 일제기 실크가 유명한 이곳 항저우를 방문할 때 천년 전 이곳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두 시인을 만나보길 기대한다.